오늘 한국행정학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유튜브 행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유튜브 중에서 이번에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대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의 주제들 중에서 특히 시사성이 있는 주제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의 행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한국은 정치사회적인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계엄 선포가 있었고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 두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조항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월에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고시를 했고요. 다음에 많은 의견들을 지금 현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행정학회에서는 두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출연자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님이십니다. 어떤 행동은 나라를 살린다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강민성 경희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강민성 교수님은 관료제 연구, 특히 휘슬블로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내부 고발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대담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담 프로를 기획을 했을 때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 꿈이 있었고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도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한국행정학회도 그 행정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어렵고 딱딱하게만 다가설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대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57조의 개정의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56조와 57조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호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님과 또 히슬블로의 국제적인 권위자이신 우리 강민성 교수님 모시고 함께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또 우호적인 자세로 한번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94년도에 공직에 입직했는데요. 제가 입직할 당시만 해도 공직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명감, 자긍심이 아주 높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았더라도 정말 신바람 나서 현장을 누비면서 사실 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상사와 또 부하가 모두가 다 서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일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공직사회가 무능 집단, 적폐 집단, 범죄 집단으로 물리면서 정치가 행정을 지배하게 되고 장악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좀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로 공직사회가 바뀌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2014년도 세월호 그 사건으로 보는데요. 사실 공무원이 이제 적폐청산 대상이 되고 또 이런 적폐청산 작업이 좀 장기화되면서 좀 동료 공무원들이 이제 직권남용으로 조사받고 처벌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공직사회가 극도로 좀 얼어붙고 위축되어 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실 자괴감과 그 상실감만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직사회가 좀 무너져 내려왔다라는 그런 말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지인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합리적 한 목적적 판단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힘드냐. 과거 고도 성장 시기에 정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그 모습은 다 어디 갔냐라는 그런 질책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법 50조 성실의 의무와 57조 복적의 의무 개정 작업을 매우 시적절하다고 보고 사실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고 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이 공직 사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자긍심도 주고 사명감도 불어 넣어서 정말 스스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우호 처장님께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시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우호적인 발언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그간의 경험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무원 사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 경험은 없으시죠? 네, 강민성 교수님께서는 이게 학자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이 56조, 57조가 개정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우리 이제 학자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순한 법 개정 그냥 그 자체로만 볼 것인가? 이제 그게 아니고 공직 사회, 그다음에 공직 사회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강민성입니다. 오늘 한국행정학회장님과 그리고 이후호 전 처장님과 함께 김우호 전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약간 떨려서 제가 많이 오늘 버벅거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장님께서 이제 아까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만들어 주신 팜플렛을 제가 그때 홍콩에 출장 중이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누군가를 대표하는 학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개정 논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좀 가슴이 떨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회장님과 이제 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공직의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대표한다거나 혹은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떤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이나 행정학 혹은 행정 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실과 복종 논의, 정확하게는 이제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미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과 복종의 방향을 조금 바꾸자라는 그 논의의 한 폭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배경에는 여러 가지의 큰 스캔들이 있었겠지만 24년도 12월에 있었던 큰 사태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일단은 시작점을 둬야 될 거는 저희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밤에 우리는 공직자들의 복종이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전 국민이 TV 앞에서 물어보게 되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굉장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의 복종은 단지 상관과 조직을 향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과 법률, 정당한 절차,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 속에서 조금 더 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즐겁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두 분을 모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 주제죠. 우리가 지난 2년 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있었던
그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내란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왔었던 여러 가지 그 소극적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민주주의식과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사실 표출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인사혁신처나 혹은 공무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특히 70여 년간 갖고 있었던 이 법 조항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이제 성실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MZ 세대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 이 공직자들에게는 또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건 뭐냐면은 공직자들이 이전에 보면은 밤새워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일 중심이고 가정이나 자신의 개인 생활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이제 개발연대 시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먹고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의 20대, 30대의 공무원 아니면은 일반 기업에 있는 이 사람들이든지 간에 애초에 이 직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직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실의 의무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우호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계속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국가공무원법에서 굳이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성실 의무를 공무원은 이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존재이다.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 또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마음대로 기뻐할 수도 없었고요. 슬퍼도 마음대로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또 그리고 이렇게 집이나 주식을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생일날 커피 쿠폰 한 장을 받아도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같고요. 사실 그런 운명, 그런 숙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단 어떤 뭐 공적인 영역에서 공익의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대부분 있고요. 또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공익 마인드를 요구받고 사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저희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숙명이라고 저는 기본 전제로 깔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조항을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해라. 그리고 성실히 일해라. 이 두 문구가 동의어 수준으로 즉 법령을 준수하는 것 이꼴 성실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 성실의 의무를 법령 준수의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과 규정 그리고 매뉴얼만 잘 지키면은 성실한 공무원이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공직사회에 좀 무사한 일, 복지부동, 소극행정을 초래한 그런 근거를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사실 저는 소청심사위원도 해봤고요. 또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또 그쪽에 위원장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수천 장의 징계 요구서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징계 요구서에 보면은 국가공무법 제50조 성실의 의무 위반
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징계 요구서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상 이 성실의 의무 위반은 사실 견책부터 제일 낮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성실 의무 조항이 좀 공무원을 처벌하고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실성의 핵심적인 요소를 뭘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면은 현 시대에서는 이제 법령 준수보다는 저는 한목적적인 행위가 핵심 요소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무원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그리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하면 좀 제가 좀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좀 약간 상당히 힘들어할 때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법대로 했습니다. 또는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보통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이 후일에 나중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문제가 안 풀릴 때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이견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법대로 하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법대로 하자는 말은 기본만 하자. 그리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말과 저는 같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한목적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한목적적인 행위가 뭐냐? 저는 이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정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가 저는 한목적적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실 의무를 이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 업무 수행 의무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저는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경험들까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우리의 이제 법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법의 판단자에게 좀 맡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감사잖아요. 네. 감사 나온다라는 말을 가장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때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면피 방법은 나는 법대로 했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었다. 네. 정해진 대로 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이나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조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항상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주는 이제 성실의 의무를 단순히 법령 준수를 했다. 그 다음에 그냥 할 일만 했다. 이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우리는 같이 좀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민성 교수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장님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그 스탠스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한번 아직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모두 옳은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보이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들고 나와서 말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은 이제 인사혁신처의 꽤 오래된 적극 행정이라던가 그리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2009년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서 사후적인 면책의 제도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사실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지금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전환 논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아마 상당 부분은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가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 개정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법대로 열심히 내 인생을 바쳐서 일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기도 하는 반면 이제 그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갑갑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젊은 세대의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아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번 그 전환 논의는 어떤 급진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공직자의 성실의 의무는 제가 몇 개의 판례를 찾아보았더니 이미 대법에 가서 굉장히 넓게 해석을 되어 왔던 그런 법원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즉 성실의 의무를 단지 상관과 조직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우리가 사실 모두가 다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상징적인 소통을 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 이번 그 논의의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처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발전 국가의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 유튜브고 이제 뭐 공적인 자리이지만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세대를 바라보고 자라온 세대인데, 까라면 까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내게 얻어지는 게 있었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었던 효율성 중심의 개발국가적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민주성, 정당성, 공정성, 공익, 그리고 행정윤리를 묻는 그런 민주적 관료제의 문법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시작이 아까 말씀 주셨던 세월호 사태, 두 번의 탄핵 사태, 이 내용들에서 우리들은 이제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니구나라고 모두가 좀 알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겪었던, 오늘 오프닝을 시작을 했었던 그 민주주의의 퇴행,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퇴행, 뭐 데모크래틱 백슬라이딩이라고 해서 요즘에 서구에서 한국의 그 데모크래틱 백슬라이딩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막아낸 것들이 시민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였다라는 점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상관과 조직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건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헌법은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가 그러면은 나의 가족과 나의 커뮤니티는,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자문할 줄 알았던 그런 공무원들이 그 이벤트의 중간중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아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맞습니다. 성실의 의무가 굉장히 어떤 구시대적인 용어로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에서 정치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게 활용이 되었거나, 혹은 행정부의 안에서도 위에서 아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넓은 의미에서 좀 남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그 성실이라는 거를 대체 그러면 그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내용을 조금 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성실하면은 어떤 요소들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체화를 해야 되는 시기로 건너가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요약한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나 좀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우리 강민성 교수님한테 하나를 이렇게 원래 이제 김호 처장님하고 이렇게 강 교수님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 이렇게 그 연배에 맞게끔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연대 시기하고 아마도 이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나서 그 무렵에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의 세대들이 보는 이 일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공직에 대한 것이 매우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연대 특히 이제 80년대에 삼고 호황을 겪으면서 진짜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게 내가 이렇게 밤새워서 일을 하고 코피가 터져도 그 다음 날에 뭔가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성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랬던 것이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실패를 이제 크게 맛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우울했었고 특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보게 되면은 공공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MZ 세대들에게 특히 이제 강 교수님께 이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랑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공공 부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다음 또 이제 뭐 이론적으로도 많이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특히 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인사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뭐 PSM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어떻게 또 다가서는지 이게 성실이라는 말을 갖고서 아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법령 준수 내지는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성실의 그 이제 내용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MZ 세대들에게는 그러면 성실이란 말은 어떻게 다가서고 있고 이 안에 어떻게 우리는 내용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이야기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예. 이 모든 세대를 다 적으로 놀리는 위험한 질문이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80년대 후반생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그 이제 G까지는 이제 제가 90년대 그 친구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M 세대의 끝자락에 걸쳐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선배님들께서 살아오던 그때랑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7차 교육 과정의 세대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저희는 세상을 인지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싸우던 게 아니고 반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 체제로 바뀌고 그 경쟁의 카테고리가 좀 많이 이렇게 작아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또한 취업이나 그런 게 그렇게 용이치는 않았던 뭐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더 힘들었다라면 그 일반론으로 끌고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약간은 그 다름을 느끼는 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뭐 90년대생들 그리고 00년대생들이 이제 점점 입직도 많이 했고 점점 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성실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 저희 세대도 다 알고 있죠. 일찍 와서 그리고 이제 과장님, 국장님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뭐 어떤 거를 원하실지 이렇게 눈치껏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는데 근데 약간은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일 그 자체를 하면서 일을 하는 데에서 어떤 그 일을 했다라는 느낌에서 조금 더 보상을 많이 얻는 반면에 근데 약간 이제 기존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일을 하기 전에 조직과 상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헤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라는 부분과 약간의 괴리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제 친구들 세대부터는 이제 뭐 행시를 하거나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가도 굉장히 일찍 나와서 대부분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공부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로스쿨로 진학을 한다거나 혹은 뭐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인데 그 위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한 위계는 사실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종 저희가 특히 공직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관료제를 바라볼 때 이게 일을 어쨌든 막스 베버가 시작을 해서 한목적성에 대한 그리고 이제 합리성과 합리성에서 나오는 권위에서 나오는 위계에 따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계를 위한 위계로 어느 순간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변질이 좀 되어 있었던 게 예컨대 무언가 큰 행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행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창의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 행사를 하게 될 때 누구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의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의전을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같은 것들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 그
괴로움은 조금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이제 저희 세대도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저도 그 뭐 막 이렇게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것 치고는 사실 되게 조직에 순응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이런 말을 네, 해도 되는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최근에 행정학 정책학 연구, 이제 미국이나 서구권 중심에서 그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공공봉사 동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아우른다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하나가 디저빙니스 혹은 소셜 디저빙니스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개념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로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를 제가 이제까지는 찾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의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싶은데, 현직의 공직에서는 그게 너무도 어렵게, 근데 우리가 원래는 공직에 가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법과 법의 사이에서 재원이 배분되지 않는 곳에 배분이 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나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고향, 내 커뮤니티,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제2의 보상을 굉장히 얻고 싶은데, 현직의 공직에서는 그런 디저빙니스라는 걸 느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그 것을 약간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리 강 교수님 생각보다 연배가 좀 위시네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이에 보면은 대해서 제가 뭐좀 네, 먼저 좀 하시고 제가 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께서 일단 우리 이제 MZ 세대들하고 저희 또 기성 세대들한테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아마 행안부에서 펴는 책인데 90년대생 공무원이 온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각종 또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진짜 정말 그 전혀 다른 인식 체계, 그리고 세대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걸로 사실 이게 좀 약간 이게 조금 보여 이게요. 근데 지금 우리 20, 30대 MZ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에 지금 보면 한 4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한 43% 이 정도인데, 사실 이분들은 좀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계급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그래서 야 성실히 근무해 그러면은 야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라고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좀 가급적이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찾아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공직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MZ 세대들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몰입하는, 그리고 거기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좀 공직 시스템을 좀 이제는 좀 약간 만들어 주다가 됐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그 계급 수도 좀 약간 줄이고, 또 이렇게 수직적인 것들을 좀 약간 수평적으로 바꿔주면서, 그리고 순환부직 같은 것도 좀 약간 줄여면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를 전문 분야로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지 말라 해도 저는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우호 처장님께서는 역시 그 인사혁신처장님 하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우리 이제 순환보직제 관련돼서도 특히 MZ 세대들에게 순환보직제는 참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해보고 싶어 할 때쯤 되면은 떠나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순환보직제를 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다가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승진을 해서 국장 그다음에 실장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를 키우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순환보직제가 꽤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그 공무원이 그 소위 말하는 캡처 포획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순환보직제를 어떻게든 도입을 계속해서 강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인사행정을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걸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우리 강민성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중에 제 내리 속에 딱 박히는 게 있는데 위계를 위한 위계. 이건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리고 또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의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라든가 내지는 그 이거 옛날 용어죠. 그 심기경호라는 말. 지금은 거의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안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사부식이나 뭐 상사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앙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은 전혀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제가 또 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공무원과 일반 직업인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공 부분 전체죠. 보게 되면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지금 이제 없어지는 중이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그 속도를 우리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을 봤었을 때 이 성실의 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더구나 이렇게 세대 간에 이렇게 좀 다른 생각들 혹은 이렇게 접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만 해서도 꽤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으로 또 넘겨야죠.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복종의 의무이고 특히 이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겪었던 정치적인 경험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 그 다음에 아까 뭐 강민성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신 가디언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히 관료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복종의 의무를 상관의 지시가 아닌 그 또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라든지 혹은 인류 공동의 가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게 그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구나 아까 강 교수님이 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판례들을 많이 보셨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예, 이 부분에서도 이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이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률 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 김호 처장님께서 먼저 좀 이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복종의 의무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49년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63년도 이제 전면 개정할 때 그때 이제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군대 문화나 계급제 영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2016, 7년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박근혜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그때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법률 개정안들이 많이 국회에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게 처음 제시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계속 끊임없이 논의를 해왔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볼 관점이
실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좀 딜레마가 사실 있었는데, 몇 가지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사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지금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떤 그 성실의 의무를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은 상사와 조직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복종의 의무를 따라야 되는가, 이렇게 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이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 다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실제 조직에서는 상사와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급이라는 것이 다 지시와 보고의 통로잖아,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상사의 지시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자신의 평가와 승리를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상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 상사의 말이 조직의 말이 되고 상사의 판단과 결정대로 아마 흘러갈 거예요. 반면에 이제 현장에서 또 조치해야 되었던 어떤 무슨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보통은 대부분 다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고 이태원 참사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계급 관료제 시스템에서는 상사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고, 국민을 향한 어떤 성실 의무보다는 내 인사 고과를 지고 있는 상사를 향한 어떤 복종의 의무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법칙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사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는 명확합니다. 좋은 자리에 가서 승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받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상사의 뜻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강요하지는 사실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국민이 승진시켜 주지는 않았잖아요, 이게요.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이유로 복종 의무 그 논의 이전에 현행 계급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4조가 우리 헌법 제7조,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헌법 제7조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신분 창설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2항, 그 정신의 취지에 좀 저는 입에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면서 저는 이게 국가공무원법 이 4조가 이연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종의 의무 이전에 좀 이걸 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나갔나요, 혹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계급제와 함께 복종의 의무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복종의 의무를 이제 지휘감독 의무로 바꿨잖아요. 그 바꾼 것에 대해서 또 바꾸고 나서 또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이행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신분상 분리 처분을 금지한다라는 그렇게 근거를 둔 것은 저는 계급제의 성격을 좀 완화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공개혁신의 흐름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말하고 또 이렇게. 우리 김호 처장님께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헌법 조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가공무원법,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시 공부도 좀 해보려고 했었을 때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공부하다가 방금 이야기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신분제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신분 창설제 가부변경 때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급제를 지금 이제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계급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중거점으로서 상관의 명령이 나의 의사결정과 내 행동의 가장 중요한 증거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급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말은 그분들에게 상당한 무책임한 말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인사고과 그다음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상사에게 상사를 제외하고서 상사의 명령을 제외하고서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이제 헌법적인 가치라든가 혹은 인간 그러니까 관료를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한 명의 인간이고 이 사람도 공익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매우 어려운 질문들인데 아마 행정고시 5급 공채 서술형 문제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많이 풀어줬었던 것 같은 건 이거 이론적으로 어떻게 양쪽을 짚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할 것인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9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지방직에서는 시작하면은 정말 잘하면은 5급까지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중앙에서도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시로 해서 5급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다가 빨리 승진하면은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대담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우선 계급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은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공무원의 계급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강렬하게 좀 남아있는 국가들을 뽑으라면은 프랑스랑 일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5급 공채 예전에 행정고시 고등고시의 형태로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처럼 이제 커리어직이라고 해가지고 애시당초에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는 동경대나 교토대를 나온 특정 학과의 사람들만 계속해서 뽑아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특정한 형태의 관료 국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한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5급 공채의 문이 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닮아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찾아보았더니 이제 계급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복종의 의무라는 표현을 전면에 두고 있는 OECD 국가나 심지어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공무원은 종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거의 없다는 점. 다들 어떻게 조금씩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예전에 독일의 법률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요즘에 다시 찾아보니까 대부분 조금씩은 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대담을 하면서 저도 새롭게 좀 공부를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진국의 성실 의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급진적인 발전을 겪어왔던 국가들이 당연히 상관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경우 성실 의무의 방향이 공공성에 대한 설명 책임으로 굉장히 많이들 법 개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유까지 포괄을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성실 복종의 의무가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성문화돼서 남아있는 국가가 거의 한국뿐이라는 점이 저도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가 복종 의무의 대부분이 조건부 복종의 형태였다로 이렇게 성문화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면 절차를 반드시 둘 수 있게 한다거나 명백히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적극행정 면책을 나중에 신청하던가 아니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가가지고서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후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로서 이거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차를 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약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제 처장님과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그 카프만의 1956년도 논문 그 Competing Values in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내용 그 아티클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이 아티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이게 56년도에 그러니까 미국도 행정부라는 게 엉망진창이던 시절에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야 이제 내가 앞으로의 미국의 행정부를 예측해 보건데 민주적 정당성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강한 행정부 즉 효율성의 언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중립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영원히 반복되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약간 저주를 하듯이 쓴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 적잖이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카프만이 말을 했는데 행정부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정치라는 뭐 마스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주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그 민주적인 어떤 제도 아래에서 언제나 굉장히 상충 불가능한 그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존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게 하나가 휩쓸듯이 중요하다고 보면 너무 좀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맥락에 따라서 이때는 이게 좀 더 중요해졌다가 다시 꺼내왔다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 연역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뉴 퍼블릭 서비스 그리고 이제 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까지 오기까지 효율성의 논리에서 그리고 시민 참여의 가치 그리고 행정 윤리나 공공 윤리의 이런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오늘날에는 그 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2021년에 작고하신 조지 프레드릭슨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처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나는 무엇을 이래서 일했던 사람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 고뇌하는 사람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프레드릭슨의 저는 프레드릭슨이라는 학자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셨던 그런 분 중 하나인데 이제 프레드릭슨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차피 정답은 찾을 수가 없는데 괴로워하는 괴인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괴로워하고 끝까지 의심하는 개인이 있다면은 큰 문제는 터지지 않는 행정부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까지 하면서 네, 영원히 맞겠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 입법의 추세 그다음에 이렇게 제도의 추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우리 행정학에서 보게 되면은 공무원을 여러 그 용어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시빌 서번트나 혹은 퍼블릭 서번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번트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이게 노예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처럼 당신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서구에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더구나 최근에 있어서 이 로얄티,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다. 특히 그게 중시되어지기보다는 공공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어카운터빌리티, 설명 책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행정 안에서 이 경쟁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고민, 포지션 이런 것들을 갖고 갈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국가공무원법 56조, 57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행정의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들이 지금 현재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김호 처장님 한번 좀 그 감회가 상당히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4년 됐습니다. 퇴직한지. 근데 혹시라도 또 다른 게 공직을 이렇게 맡으실 수도 있으신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을 해 오셨던 그 수십 년의 생활들을 보셨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떤 세계적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독일 연방 공무원법에 보니까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이게.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성실의 의무하고 복종 의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영혼 있는 공무원 논란이 계속 이렇게 일단 사실은 되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도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영혼 없이 사는 존재가 바로 공무원인가라는 그런 입장이 서로 좀 약간 대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단 공직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평소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장차관이나 높으신 분들이 조금 그런 성향들이 강한데 사실 정부나 공공조직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나름대로 공공이 합의된 가치라는 게 있고 또 국익에 부합하는 가치라는 게 있고 또 국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된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국정 철학, 국정 과제로 다 체계화되어 있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국정 과제가 다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런 국정 철학, 국정 과제를 실현하러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국정 과제, 국정 철학을 수행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너무 법 중심으로 법 만능주의로 사회가 흘러가는데 문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세상은 이 법에 규정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법과 규정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요. 근데 저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법령과 매뉴얼을 이 국정과제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한 목적적 판단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에 직권남용으로 걸려들 수가 있다는 거 언제든지 이게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보고할 때 녹음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사실 나오잖아요, 이게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상사가 위법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이게요. 거의 없습니다. 상사는 다 노련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자신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아요, 원래 이게요. 사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는 암암리 그것들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나 또는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띠잖아, 이게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이고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려면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현재 지금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 꺼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지난해 좀 안타깝게 숨진 우리 권익위 국장 그쪽 유서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상식에 어긋나지 법 문헌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 상식에 부합하는 역할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 속에 우리 공무원들의 고뇌가 다 녹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성실의 의무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다듬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좀 약간 들더라고요, 이 세계요. 그런 맥락으로 좀 영혼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나왔었던 얘기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정치 행정 관계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해 주신 그 권익위 국장의 유서 속에 있었던 그 말, 그러니까는 법 문헌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 상식에 부합하는 역할. 그러니까 공무원은 항상 그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그 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의 제도나 법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불비 혹은 미비되어 있는 규정을 그대로 보면서 지나갈 것인지 혹은 그냥 그대로만 따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직권남용으로 후에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울러서 아까도 언급했었습니다마는 감사라고 하는 그것이 사후적으로 나를 옥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분들은 그냥 법문헌 혹은 규정 자체 그다음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대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실과 복정을 우리가 좀 따로 논의를 하지만은 결국은 다 똑같이 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호 차장님은 성실과 관련된거나 혹은 복종과 관련돼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법 조항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강민성 교수님은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제 꽤 가고 있는데요. 그 관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마지막 거의 좀 이게 그 결론 부분에 좀 다다르고 있는데요. 법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다 하는 것은 꽤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법규로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든다. 현재의 행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 조항은 바뀌었지만 이 공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봤었을 때 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향후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두 분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질문지에 저희 이제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적폐 관행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적폐라는 말 자체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적폐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문제점으로 좀 제가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공직사의 폐쇄성 문제, 그리고 연공서열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순환보직 문제, 물론 이제 이러한 순환보직 문제는 전문성 축적 기회 부족이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시급히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게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성격이 사실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결국은 공무원을 담고 있는 그릇 어떻게 보면 공직 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 혁신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사실 저는 뭐 거의 인사혁신 작업들에서 거의 안 해본 분야가 없는데 그런 작업들을 다 했는데 대부분 다 원위치로 돌아온 게 뭐냐면은 뿌리 근간이 이 공직 시스템이 그 계급 관료제 거기는 절대 손을 안 대고 격까지 나뭇잎만 손대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시스템 계급제 자체를 손대지 않는 공직 혁신은 사실 다 공연불리였다라는 그런 반성을 제가 많이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거창한 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잠시 말했다시피 계급 수를 좀 축소하고 또 결제 단계 굉장히 수시적으로 층층 쫙 있잖아 이게요. 그래서 복종 업무도 거기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게 지금 사실 얽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그런 걸 대폭 축소해서 실무자들한테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임하고 그래서 또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있는 구조, 즉 수익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좀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좀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는 정말 순환부직의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만약 평생 그 자리에 근무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요.
아마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함부로 미루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분야에서 평생 봐야 될 사람들을 막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에서 만약에 본인이 역량이 없거나 또 일을 못한다고 평가받으면은 더 이상 어디 자기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도태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전문가적 사명감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직업 정신 같은 거 가지고 아마 일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질 거다. 한마디로 프로가 되는 건데요. 본래 프로는 본래 자신한테 주어진 일들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세계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또 자신의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순환 보직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이 계획가로주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좀 수평적으로 일중심, 직무중심으로 좀 전환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여기서 이제 법정 의무, 성실 의무로 그런 거 논의할 때 이것도 같이 좀 약간 손을 좀 봐줘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손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복종 그다음에 성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조항만 바꿔서 사실 이렇게 될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고, 우리 행정학을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은 그간에 있어서 이런 게 계급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폐쇄적인 시스템, 그다음 순환 보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 공직 제도를 뒤흔드는 상당한 변화의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매 정부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1급에서 9급까지의 이 제도, 그러니까 피라미드 제도를 좀 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간에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계급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서 그간에 이야기했었던 직위분류제, 특히 그러니까 순환보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은 시기가 많이 그러니까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순환보직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무원들의 캡처, 그러니까 포획의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된 거,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의 청렴의 문화, 그 다음에 청렴의 제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그걸 그렇게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고 할 때마다 소위 말하는 장점과 단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비용과 편익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고, 폐쇄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그간에 해온 여러 가지 실험들, 특히 이 클로스드 시스템, 그러니까 폐쇄 시스템, 특히 채용에 있어서의 이 폐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방화시킬 것인가, 그걸 통해서 공직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제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그 성과가 좀 미진하거나 혹은 공직 문화를 오히려 더 이렇게 퇴행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에 있어서 결국에 이런 공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이번에 복종과 성실의 의무가 논의되는 이것과 같이 해서 한꺼번에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학자께서 젊은 학자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려운 제가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제가 듣는 기가 좋아서 아마 그 해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아마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 우선 아까 이제 처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반북회 국장님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저는 그때 세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위치상으로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어떤 그런 감정적 개인의 표현이 굉장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묘사를 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어느 정도 답을 줬었던 그런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한국의 행정부를 바라볼 때 가장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부서 중에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에 대한 실험 연구를 조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의 입장에서 조금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과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성실과 복종 그리고 앞으로 공직의 이상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변혁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저는 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소프트웨어도 한 번쯤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존재를 어떤 사람처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역관주의가 발전했고 태동기의 시절에는 우리는 공무원들을 준 정치인이자 혹은 하수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학적 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공무원들을 경영인처럼 만들어 오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신공공관리론의 그 논의 속에서 일을 잘하면 돈 더 주고 일을 더 잘하면 승진시켜 줄게 라는 논리 속에서 경제학적인 컨트롤이 굉장히 오래 있어 왔고, 오늘날의 현실에도 뭐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세대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영위해야 되고, 경영인이 되어서도 이건 뭔가 맞지 않는데 라는 그런 그 감각이 있는데, 그러면 정치와 경제, 세상을 이루는 가장 큰 축이 있다면 정치와 경제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행정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다른 두 항목들과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뭐 행정학 연구에서는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 이게 공무원이라는 것의 질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역량과 차별점을 보이는구나라는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실증 연구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 그 핵심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 역량, 경제적 역량, 뭐 그 경영 관리적 역량, 여러 가지 역량들을 측정하고 훈련시키고 요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승진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약간 바뀔 게 윤리적 역량이라는 것으로 조금 더 바뀌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윤리적 역량이라는 게 사실 뭐 오래된 이론은 아니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등장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 그 윤리 역량에 관한 교과서들이 그 다수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윤리적 역량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했었던 논의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무언가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켜봤을 때 정답을 찾지는 못하는데 오답은 늘 잘 피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공기관, 정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고, 그래서 이제 윤리 역량이라는 것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윤리적으로 무언가를 파악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곧 높은 지능과 높은 사회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인간으로서의 지적 역량을 수반하는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오늘 주셨던 내용들에 합쳐서 이제 윤리적 역량이라는 것들을, 그러면 이게 가만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도적 차원 혹은 조직적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정부라는 것이,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어떤 것을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대규모 실증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개인 차원의 요인들은 개인의 윤리적 역량에 큰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성별, 학력, 어디 출신, 이것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그 국공법이나 이런 제보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느냐가 거의 결정 요인에 가깝게 나와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저도 분석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역량이 높다고 하면은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이슈들에 민감하고, 이런 그 서명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 관점에서는 제도나 조직의 차원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제가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쨌든 저희의 논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전환, 개정이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학자라는 사람에게 제 타이틀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마 저와 이제 행정학과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소 충격을 받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성실과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저는 당연하게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법, 공기관법, 이것들이 따라와서 그럼 우리도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라는 논의가 줄줄줄 따라오고, 이 논의가 어떻게 좀 커지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면서, 이렇다면 사실을 한 번쯤 말하는 걸로 오늘 담화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께서 특히 그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고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의 정당성,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누군가 혜택을 받는가, 그 다음에 이들에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는 헌법, 그 다음에 공공성, 이런 것을 얼마나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있는 이 공무원을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계적 조직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톱니바퀴식의 그런 식의 공무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자신의 자아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공무원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제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자적으로 봤을 때에도 꽤나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시간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은 좋겠는데, 물론 이렇게 유튜브 이러한 중계가 시간적으로는 좀 제한이 적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늘어지면은 다음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오늘 이러한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 행류 프로그램을 1차 행류를 마감을 하면서 두 분께 마지막 그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2달에 한 번 정도 유럽에 나가는 친구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유럽 공무원들 겪어보니까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 얼마나 유능하고 일 잘하는지 알겠더라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모두 다 훌륭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공무원을 담고 있는 그릇, 공직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진짜 일하지 말라 해도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스스로 신바람나 일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실 제가 너무 공무원 편에 이렇게 생각 같은데, 본래 인사혁신처의 고객은 공무원과 공직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 뭐냐면은, 공무원의 진짜 고용주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그래서 기업체 사장이 사실 직원들을 매일 쪼고 혼내고 뭐 그렇게 닥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본인들이 고용한 이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리고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좀 격려하고 좀 붙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왕에 또 이쪽에 참여한 김에 우리 행정학계에도 또 하나 부탁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교수님들이나 우리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코치, 감독 사실 역할이잖아요, 본래요. 그래서 우리 선수인 공무원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뛸 수 있도록 좀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떠도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늘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커버리지가 좁고 뭐 이렇게 일반 행정론이라기보다는 정말 고전 행정학에 가까운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처장님과 회장님과 이런 내용들, 제가 늘 생각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행정학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좋아하는 것의 근본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정학회 그리고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그리고 처장님,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그 5급 공채 폐지 논의를 이제 오래전부터 해오셨다는 건 사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이름들을 적어놓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분들과 함께 잔치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뵙고 허심탄회하게, 저는 사실 조 교수의 입장에서 사실 오늘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는데 약간 좀 구토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자리라서. 근데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들을 이끌어주신 회장님과 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행정학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오늘 좀 대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존재 의의일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가 뭐 행정학 원론이든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다. 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인데 이 공공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잘 못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공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역할이다. 결국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일 잘하게 만들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고 이 국민의 어떠한 명령을 받은 이 뭐 행정의 수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명령 체계가 있지만 그 명령 체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 안에 국민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법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제도들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공공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잘, 좋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그 다음에 융성하게, 이런 말들이 이 공공 부분 안에서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 사회가 더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격변이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질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에 있어서 질곡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우리는 깨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 사회는 이런 것들 깨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생각에서 오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였죠.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였고 사실은 제가 이 행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이런 주제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